네, 오정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이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번 8월달 수출이 14.7%나 줄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6개월, 7개월 연속 감소세고요. 이렇게 되면 12월 달까지 가도 1조 달러 깨집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수출이 그야말로 이렇게 급감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은 예.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 너무 지난 3년 동안 원화가 엔화에 대해서 너무 강세를 보이는 바람에 엔화에 대해서. 네. 지금 현재 원화가 엔화에 대해서 약 한 60% 정도, 한 55% 정도 절상이 되어 있군요. 2012년 중반에 대비해서. 예, 2012년 당시에 네네. 원엔이 얼마 정도 그때 됐습니까? 당시 원백엔 환율이 약 한 1,500원 가까이 아, 갔습니다. 너무 1,500이 높아서- 지금 1,000원이 안 되죠. 지금 현재 970원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추산해 본 균형 환율,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이제 예. 생산성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계산했던 균형 수준이 대체로 한 1,210원 정도였거든요. 예, 1,200원. 보통은 10대 1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사실은 경상수지가 좀 예. 적자고 안 좋았을 때 보통 10대 1 페널티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거보다 높아야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예. 경상수지가 GDP 대비 한 2, 3% 흑자를 유지하는 수준 하면 이제 그 정도 한 12대 그러니까 10대 1 균형이었기 때문에 네. 일본과는 적자였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제로이면은 조금 위험해요. 우리가 왜냐면 외채 부담 상환, 예. 원리금 상환 부담도 있고 또 그다음에 원유 수입도 있고 이런 걸 고려하면은 대체로 경상수지가 GDP 예. 대비 한 3% 내외 흑자를 보는 것이 적절한데 그 정도 계산하니까 한 1,100엔 한 원백엔 환율이 1,200원 조금 넘는 1,200원 정도. 유지하면 되겠는데 지금 이제 90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가격 표시로 예. 같은 상품인데 일본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예. 우리나라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 직접 그렇습니다. 비교가 가능한 예, 거 아니에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언론 보도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에서 달러 표시로 일본 도요타의 캠리보다도 예. 원래 캠리하고 비슷한 게 우리나라 이제 그랜저 정도였는데 예. 그랜저보다 약간 낮은 소나타 가격이 오히려 달러 기준으로 더 캠리보다 더 그런 비싸게 사정, 팔린다니까 그런 사정이군요. 차가 안 팔린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게 이제 환율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거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게다가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의 약 25%를 중국에 보내고 예. 있는데 예. 중국 경제가 10% 성장하다가 7%로 예. 떨어지고 금년 하반기에 아마 6.5%까지 하락할 중국 거라고 쇼크. 전망하고 있으니까 예. 현재 중국 수출이 금년 내내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이제 그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해서 이번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예. 아베노믹스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원엔 환율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를 뭐 여러 차례 꾸준히 얘기하셨죠. 꾸준히 예.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 오 교수님도 꾸준히 경고해 왔고 그렇게 꾸준히 경고해 왔는데도 도통 아무런 결국 이런 결과에 오고 말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무슨 그래서 책임을 이제 물어야 결과적으로 됩니까? 첫 번째로는 제 생각으로는 뭐 대외적인 환경의 악화도 있지만은 우리 좀 뭐 심하게 얘기하면 정책이 여러 가지 좀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느냐. 예. 특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인 환율이 이렇게 절상되도록 방치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놔뒀다는 거. 예. 또 두 번째로는 그것이 우리 스스로 환율을 어쩔 수 없으면은 한일 간의 정책 협조라든지 우리나라가 형식적으로라도 한중일 간에는 거시경제 정책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데 한중일 재무장관 회담 이런 게 있는 거죠. 하는 예. 종교회담, 각 국장회담도 있었는데 최근 1년 년 동안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가 지금 각계 그냥 서로 예. 약진하는 상황인데 아베는 그야말로 무자비할 정도로 엔저를 가져가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국제금융 외교 면에서 우리가 전혀 일본은 그렇게 엔저를 가져간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오히려 지지를 받고 있고 봐주고 있죠. 예. 오히려 미국은 지난번 재무차관이 일본 정책을 지지한다고 공개 발언을 할 정도였고요. 예. 우리는 오히려 조그만 환율 움직이면은 정부가 개입한다고
할 정도니까 예. 지금 거기다가 지금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엔화까지 약세인데다가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위안화를 이번에 평가절하 했는데 4.6을 평가절하 했는데 중국 경제가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너무 정치 사회적 리스크가 크기 예.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위안화 평가절하에 의존해서 이거는 중국 정부에서 나온 얘기인데 중국 정부 관변 연구기관 여기가 금년 말까지는 추가적으로 9% 예. 평가절하고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25% 평가절하해서 금년 말에 달러당 7위안, 예. 내년에 8위안까지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러려면은 엔화에 대한 경쟁력 상실에 덧붙여가지고 위안화에 대한 경쟁력 상실까지 덧붙여서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올해 9% 내년 25%또 추가입니까? 아니면 그 25%라는 추가한다는 것을 얘기입니다.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추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어떤 식이냐면은 지난 8월 전에 달러당 6.2 위안 하던 것이 내년 말에 8위안까지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되면은 제가 보기에 내년에 우리나라 수출은 지금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정말 악화될 상황이다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우리나라는 GDP 대비해서 수출이 50.6%를 차지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수출이 근데 문제는 되면은 아무도 이런 상황을 걱정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글쎄 그 뭐 장관들도 즐비하고 다들 오늘도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뭐 주무장관은 다른 변명을 하면서 뭐 아주 크게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예. 이 정도 왜냐 이게 수출의 문제가 뭐냐면은 예컨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차 협력업체가 880개입니다. 예. 2차 협력업체까지 하면 약 2,000개 되거든요. 예. 여기 엄청나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살고 있고 약 그게 1차 협력업체만 하더라도 22만 명이거든요. 예. 2차까지 하면 자동차가 안 팔리면 거진 3, 40만 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예. 일자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수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 수출과 내수 같이 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건 정말로 중요한데 지금 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무장관이나 뭐 하는 종교라든지 이런 분들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좀 아니 뭐 대책이 당연히 우리나라 국회가 뭐 그런 거 걱정하게 돼 있는 조직인 것 같지도 않고 아무도 걱정하지도 않고 우리나라 정치는 내년 선거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는 뭐 그거 오히려 뭐 그야말로 뭐 오히려 난장판 만들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고마워해야 될 지경이니 그렇습니다. 참 이게 그렇습니다. 수출 얘기 잠깐 나눠봤는데 오늘 원래는 수출 얘기 하려던 것은 아니고 삼성물산이 오늘 통합법인으로 출발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멘트를 예, 주식을 하시죠. 오늘 드디어 예. 이제 그러면은 이재용의 뉴 삼성이 출발을 합니다. 예. 삼성물산이 참 어렵게 엘리엇과의 싸움에서 참 엘리엇라는 그 글로벌 투기은행의 공격에서 예. 승리를 해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통합을 해서 예. 사실상 통합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예. 오늘 드디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예. 것은 이재용 체제가 사실상 확립된 그래서 이재용의 뉴 삼성물산이 오늘 출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통합 배경과 삼성, 의미를 예. 약간 한번 통합 살펴보도록 삼성물산이 계략을 한번 좀 네, 보여주시죠. 그거 한번 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물산이 이제 목표는 2020년에 매출 60조 원을 달성, 지금 현재 33조 원인데 60조 원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두 배가 올라가겠습니까? 네, 갖고 가능할까요? 있는, 예, 지금 뭐 저는 가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예. 포인트는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이재용의 뉴 삼성물산이 출범을 이제 합니다. 예. 하는데 문제의 포인트, 요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그 제일 건설과 상사는 본래 이게 이게 반대로 되어 있군요. 여기 예. 네. 그래서 이제 문제 예. 두 번째로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이재용 지배 체제가 확립이 됐는데 예. 이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합 삼성물산이 그룹을 다 지배합니다. 이쪽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이런 SDI 이런 그럼 여기 전자 밑에 있는 거고. 제조 회사들을 계열과 예.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와 같은 이런 그 금융 계열을 사실상 지배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지분율 그러면 이제 삼성물산이 삼성의 제조 계열과 금융 계열을 지배하는데 삼성물산을 누가 지배하느냐 보면은 이재용 지분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부진, 이세인,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건희 회장이 제일 적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예. 자연스럽게 이재용 체제가 확립이 된 것입니다. 예. 사실은 승계 구도가 이제는 거의 확립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예,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문제 이제 몇 가지 과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는 예. 보면은 이제 글자가 좀 작군요. 승계 구도가 아직은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예. 이건희 회장의 지분 상속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건희 회장이 약 19조 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이게 상속세 우리나라는 기본 상속세가 50%입니다. 50%에 이제 또 그게 대기업에 대해서는 또 30%의 서택사 붙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65%.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제 이것이 말이죠. 과연 물론 이제 기본 공제 같은 것도 있지만은 과연 이 지금 현재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하는 것도 큰 문제고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예. 신규 순환 출자 회수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예. 통합하면은 새로운 회사가 출범한 거잖아요. 예. 이게 기존에 있던 건데도 불구하고 통합이 됐으니까 새로운 회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 삼성화재가 삼성물산에 옛날에 삼성물산에 갖고 있던 지분, 그다음에 삼성 SDI가 갖고 있던 지분, 삼성전기가 갖고 있는 지분 이거를 신규 순환 출자로 보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 기존 순환 출자인데 예. 이거를 법리적으로는 이게 새로운 회사니까 순전히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법률 문제인데 문제로서 이제 네. 신규로 되는 이게 거고. 왜 중요하냐면 하면은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기존 순환 출자는 너무 경제에 부담을 주니까 일단은 좀 유고하고 예, 봐주겠다 그랬는데 신규 순환 출자만 해소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통합 삼성물산은 새로운 회사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삼성화재를 예를 들면 기존에 삼성물산과 예. 뭐 제일모직 이런데 1.4% 갖고 있었는데 네, 갖고 있었는데 통합 삼성물산이라는 법인이 새로 되었으므로 네, 그래서 이것도 이게- 신규로 본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이거 제가 보기에는 좀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물산 그래서 문제는 삼성물산과 삼성 SDI 삼성 이 기존 순환 출자 구조를 현재 법에 의하면 6개월 전에 해소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또 엄청난 비용이 몇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들어와 신규 투자를 해야 할 판에 예. 이 지금 계속 상속 문제, 상속 또는 증여, 그다음에 이제 이런 또 신규 출자 이게 법리적인 다툼이 좀 있겠지만 이걸 새로운 회사를 봐가지고 이걸 해소해야 되는 그런 또 엄청난 막대한 비용을 이런 데 써야 되니까 지금 경제가 기업도 투자할 기력이 없어요. 아니 근데 뭐 낡은 것이든 새 것이든 간에 순환 출자를 이렇게 또 규제하는 나라도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계속 이거를 반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워낙 예.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구조조정과 계열사 사업 재편을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중복 사업이 여러 군데 많이 됐습니다. 그걸 이제 이번에 구조조정을 근데 화학 같은 거, 뭐 인지니어링 같은 거 그런 걸 조정하고 그다음에 여러 계열사에 분산된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편을 하면서 예. 경영 효율을 좀 높이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합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되는데 예컨대 물산의 건설이라든지 제일모직의 건설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걸 예. 어떻게 시너지를 창출할 거냐. 그다음에 또 상사는 본래 이제 그 옛날에 글로벌 삼성물산이라 해서 트레이딩이니까. 120여 예. 개국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예. 네트워크와 제일모직의 이런 패션, 식음료, 바이오 같은 것을 어떻게 시너지를 창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은 그냥 물리적인 결합만 했기 때문에 이런 그 합병 시너지를 창출하는 지금 현재 물리적인 결합하고 예. 사장도 그냥 4명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예. 할 것이냐. 오늘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시너지 협의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 좀 중요하고요. 지금 사장도 그대로입니다. 4명이 그대로 가는 거군요. 그대로 갑니다. 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문제는 요건데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바이오가 말이죠. 여기 보면 2020년에 60조라고 그러는데 바이오는 1조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모직 부분이 요 부분이거든요. 건설과 상사가 이게 이제 삼성물산 부분이고 이게 제일모직 부분인데 이번에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인수합병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제일모직의 통합 삼성물산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했던 가장 큰 배경이 요거입니다. 앞으로 바이오가 예. 새로운 신성장 예. 동력인데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바이오가 지금 이제 2020년에 1조 8천억의 매출을 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부문을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금년 중에 내년까지 6개 정도의 그 바이오 심을 들어간 약품을 복제약품을 예. 시판한다고 하는데 이런 건 좀 더 박차를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 뭐 미국 정말- 상장 문제도 남아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신성장 동력을 예. 좀 확충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보면은
예.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삼성전자 경영권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예. 최고의 회사가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예. 이게 어떻게 됐냐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4.1%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4.1% 너무 적군요.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관건이 여기서 사실은 삼성그룹에 여기 이보다 뭐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큰 것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삼성그룹의 제일 큰 회사가 그리고 우리나라 제일 대표 회사 삼성전자거든요. 예. 사실은 삼성전자 이익 가지고 다 먹고 사는 해도 예. 과언이 아닐 정도는 이것이 통합산업물산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4.1%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예. 외국인 지분이 52%입니다. 그러면 다시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그 엘리어트처럼 외국인 투기 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삼성전자 문제를 앞으로 지분을 어떻게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차등 의결권 같은 기업 경영권을 위한 장치가 없죠. 전혀 없고 국회에서 예. 뭐 약간 지난번에 엘리어트 파동 때문에 거론되더니 또 쑥 들어가 버렸어요. 예. 국회의원들은 또 뭐 잠깐 또 얘기하더니 관심이 없었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이걸 삼성전자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또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이겁니다. 지난번에 엘리어트와 삼성물산 때 크게 문제됐던 게 주주 친화 정책인데 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했고 그다음에 예. 국민연금도 뭐 전폭적인 지지하에서 예. 통합됐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제 삼성이 좀 더 국민에게 좀 친근한 기업으로 다가가야겠다. 그러니까 예. 삼성을 이제 뭐 좀 재벌이다 이래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주권익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예. 그다음에 소액 주주의 간담회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 이런 것을 예.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좀 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주주권익위원회가 뭐 가버넌스 커미티라고 그래요. 이런 걸 좀 더 이제 내부 사람만 가지고 안 되고 좀 외부 전문가들도 포함된 예. 그런 주주권익위원회를 만들어서 삼성그룹의 지배 운영을 좀 투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소액 주주와 자주 좀 만나서 좀 더 친근한 예. 그야말로 친근한 우리의 그 삼성그룹 뉴 삼성이 예. 되는 것이 앞으로 큰 과제로 남아. 사실 뭐 일단 출발을 했는데 예. 그렇군요. 아직도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잠깐 비쳤습니다만은 KB가 이제 오늘도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더 KEB죠. 예. 오늘도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실물의 쪽에서는 또 이 삼성이 또 예. 출범했고 또 한 가지 또 잠깐 한번 예, 보여주시죠. 오늘은 또 금융주에서는 예. KB 하나금융이 출범을 했습니다. 하나은행이 출범했는데 이것이 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KB 하나은행이라는 것이 이제 이 건물이 구 외환은행입니다. 참이 외환은행이 67년에 한국은행의 그 외환 정책으로부터 떨어 나와가지고 예. 설립이 됐습니다. 아, 설립됐는데 그랬군요. 예,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외환 업무를 떼내가지고 설립됐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오늘날 외환은행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은행이 흡수합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것 중 하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일이 된 데는 하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이 현대건설에 너무 많은 푸시를 주신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근데 현대건설이 왜 그래 됐느냐? 예. 우리 정몽 회장께서 자꾸 했습니다만 대북 사업 때문에 적게 알고 온 거예요. 그랬습니다. 예. 그 파장이 여기까지 미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그 외환은행이 그걸 극복을 못하고 오늘 하나은행에 합병이 됐는데 근데 왜 그렇게 대북 사업에 돈도 갖다 주고 뭐 소도 많이 먹고 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결국 본인이 자살까지 하게 자살을 되었는데 자살인지 아닌지는 저는 지금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현대아산을 현대건설이 또 지원하고 예. 개발하면서 엄청난 돈을 쏟았다 보니까 현대건설이 부실화되면서 현대건설의 주거은행은 외환은행이 부실화 되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외국계 자본의 매각이 되었다가 이렇게 된 건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정치적인 남북 문제라 전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또 경제적 판단을 넘어서는 또 영역이 모른 척 하시는 있었지 거죠.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 같은데. 그 산하는 외환은행 드디어 이제 합병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합병이 합병되고 됐는데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합병되고는 됐는데 아우, 글자 이게 너무 요거는 작다. 뭐 작은데 제가 큰 포인트가 그냥 합병을 체결하고 5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참. 5년이 걸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합병 합병 계약 체결해도 두 개의 그 은행이 서로 합해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보면 이제 오늘 출범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김명태 하나 그룹
그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그다음에 이제 행장. 부회장 두 사람을 두고 사실은 회장과 행장이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행장을 저는 처음에는 외환행장이 행장을 오지 않을까 생각해 예. 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금융은행에서 금융 회장이 나왔으니까 서로 화학적 결합을 좀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영업을 더 중시한다고 그래서 하나은행장을 쪽으로 하고 이 두 전 은행장들은 부회장으로 승격을 시켰더라고요. 예, 그렇고. 어쨌든 앞으로 기초가 주목이 됩니다. 잘 화학적 결합이 될지 중요한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이 이제 결국은 우리 KB 하나금융이 4대 금융지 중에서 자산 규모로 볼 때도 1위. 300조군요. 1위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 순위를 볼 때도 8,100억 예. 원이라서 1위로 당당히 우리나라 넘버원의 금융지주회사를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많이 나와요. 첫째는 이제 시너지 효과가 창출해야 된다는 거. 예. 옛날에 외환은행은 저희 말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어디 가도 KB은행 하면 돈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가 있고 하나은행은 사실은 옛날에 보람은행 투자금융이었죠. 출발했기 예, 때문에 예. 소매금융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그 두 개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되고 한 예.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인적 물적 구조 조정과 결합입니다. 예. 인적인 화학적 결합은 하나는 아까 본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5년이 걸린 것처럼 두 개의 은행이 한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화학적 결합하는데 이것이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참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한국 사람에게 저거 기대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이때까지 은행들 합병한 사례에서 한 번도 화학적 지금 현재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옛날에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주택자 뭐 장기은행 뭐 했는데 그한 20년 이상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은행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데 참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걸 좀 극복해야 싶은데 문제는 그걸 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물적 구조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 사거리에 큰 은행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구조조정이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이제 합병을 했으면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현재 워낙 금리가 싸기 때문에 예대 마지막 갖고는 안 됩니다. 예. 사업을 다각하고 새로운 수익을 발굴해야 되는데 예. 여기 보면 하나금융의 비은행 부분의 이익률이 낮습니다. 예. 사실 지금 하나 대투증권 빼고는 별다른 게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새로운 사업을 다각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투자은행 같은 이런 걸 좀 개발해서 글로벌 은행으로 도약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모바일 금융이 새로운 금융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새로운 그런데 패러다임이 투자은행 업무 같은 것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관치금융에서 정부가 손을 떼야 그렇습니다. 여기는 제가 그 얘기를 뺐지만은 여기 왠지 이번에 그 은행 얘기니까 예. 기본적으로 은행은 주인을 찾아주고 예. 그다음 정부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은행이 예. 자율적으로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그러니까요. 예. 판매하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글로벌 IB가 탄생하는 거죠. 예. 한국에서는 왜 금융의 삼성전자가 안 나오는 얘기를 늘 합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규제가 적습니다. 예. 그리고 주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들은 주인이 없어요. 그다음에 주인이 있으면 안 되죠. 왜? 낙하산은 못 내려가니까. 주인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뭐 현재 없애요. 우리나라에서 16개 금융지주 또는 은행이 있습니다. 금융지주 밑에 은행이 많이 예. 있는데 그 16개 은행 금융지주 중에서 서너 개 빼고 나면 예컨대 SC은행이라든지 예. 시티은행 같은 거 몇 개 빼고 나면 전부 다 예금보험공사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대주주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안 되는군요. 주인 없는 그러면 이제 경우에. 주인이 없으니까 어떤 게 생기느냐? 은행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은 언제나 낙하산이고. 낙하산입니다. 예. 그리고 사회에서도 다 아니 근데 낙하산입니다. 전 딱 한 게 예를 들어서 IBM 뭐 이런 게 되려고 하면 기업의 출생에서부터 기업의 사망까지의 과정에 정부 개입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뭐 시체 처리반도 생기고 뭐 종합병원도 생기고 구조조정 업무도 되고 뭐 회사채 발행에서부터 회사채의 소멸까지 말하자면 그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오늘도 보세요. 그 성동조선 수출입은행에 꿀밤 줘서 수출입은행이 삼성중공업 꿀밤 줘서 성동조선 또 망하지 못하게 그리고 또 위탁 경영으로 가져가라고. 수출은행은 한국은행에서 출자합니다. 그 나가고. 네, 계속 그런 식인데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참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금융기관들은 죽지 못해서 한국에 있는데 예. 외국 금융기관은 자꾸 나갑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그
국제금융센터라고 예. IFC 빌딩 3개를 지었는데 한 개 반은 텅텅 비어 있어요. 아직도 그렇습니까? 비어 있고 뭐 나머지 전부 다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 업종들이 예. 들어간 상황인데 호텔하고 뭐 그래. 호텔 같은 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왜 외국 금융기관들 자꾸 한국에서 나가느냐. 싱가포르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400개, 500개나 들어와서 그게 다 고급 인력이고 고임금을 주는 데이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이 56,000불 예.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자꾸 나가느냐. 정부에서 계속 규제하고 낙하산 내려가니까 외국 금융은 더 이상 한국 못 있겠다는 얘기예요. 장사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금융상품 하나 개발해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맡으면 또 그냥 허가해 줍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가 이제 중국 경제도 경착륙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데 그 고부가 서비스 중에서 금융이 핵심인데 제발 규제 당국은 이제는 좀 예. 참. 국민 경제가 그렇습니다. 예. 벼랑 끝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좀 기대권을 내려놓고 정말 좀 금융을 산업으로서 육성할 예. 발전될 수 있도록 놓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우리 오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는 통합 삼성물산은 나아가야 할 방향, 또 하나는 이제 KB 하나은행 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그 앞에는 이제 수출 얘기를 좀 쭉 했고요. 참 어느 하나 우리 지금 경제를 뭔가 이렇게 턴어라운드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분야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늘 좋은 얘기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정원 교수님과 얘기 나눴습니다.